자, V2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x 곱하기 y는 k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덱스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몇몇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수압 수수료만 유동성 공급자에게 주기에는 공급자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겨우 0.2%, 0.3%의 그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비용구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곡괭이를 달라. 이거. 근데 그 곡괭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이건 역시 매력적이지 않게 되고 특히 곡괭이가 아닌 거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나의 자산이 전부 다 곡괭이로 바뀌어버리는 나는 분명히 태도를 1000만원치를 같이 예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내 지갑에는 태도가 아무것도 없고 곡괭이 코인만 남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는 곡괭이만 투자했더니 곡괭이는 많아졌지만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생겨난 게 V3 모델입니다. 그럼 V3 모델은 뭐냐? 나는 곡괭이는 안 주겠다예요. 안 주겠다. 대신에 너희들한테 수압 수수료를 훨씬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주겠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섹스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익숙한 그림으로 본다면 자, 고래 하나 가격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는 매수하고 싶어. 290만원, 280만원, 뭐 땡땡땡땡땡땡, 뭐 10만원 쭉 있겠죠. 그렇죠? 나는 얘를 비싼 값에 팔고 싶어. 310에 팔고 싶어. 320에 팔고 싶어. 땡땡땡땡 쭉 있겠죠. 자, 이게 일반적인 섹스의 개념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는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가로축 생각한다면 현재 가격은 300만 원인 거죠. 현재 가격은. 똑같은 겁니다. 300만 원이 있으면 290만 원에 나는 사겠다. 280에 사겠다. 땡땡땡. 마찬가지로 310에 팔겠다. 320에 팔겠다. 땡땡땡. 그냥 둘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섹스입니다. 그러면 덱스는 뭐냐? 유동성 풀에 예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예치를 한 거냐면 덱스에 예치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풀에서 고래를 사거나 고래를 파는 이것들을 내가 제공한 유동성에서 다 해주겠다라는 거죠. 해주겠다. 그럼 니들이 알아서 사고 팔고 해라. 나는 수수료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고 파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현재 가격은 300만 원인데 그러면은 내가 예치를 했으면 누군가는 고래를 산다면 하나씩 살 때마다 프라이스 임팩트가 발생하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높은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은 높은 가격에서 수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덱스에서는. 누군가 고래를 계속 판다면 낮은 가격대에서 수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유동성 공급자는 무엇을 공급한 것이냐? 이 가격대를 빵원에서 무한대까지 가격을 공급한 겁니다. 다시 V2에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간에 빵원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무한대, 오랜만에 보는 기호죠. 무한대라는 기호도 있겠죠. 이 전체에 풀을 예치를 한 겁니다. 전체에. 누군가 예치를 했습니다. 요 풀에 1000만 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건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전체 빵원 가격에서 무한대 가격까지 전체 이렇게 예치를 한 거고 내가 1000만 원 예치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넓이가 1000만 원이다
넓이가 1000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누군가 1억을 예치했습니다. V2에. 그럼 그 얘기는 빵원부터 무한대까지 이제는 넓이가 1억이 되도록 예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넓이가 1억인 거죠. 넓이가 1억이 예치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크레이스업 같은 V2 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고래를 긁었습니다. 고래를 긁으니까 고래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오르면 수압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얘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수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압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300만 원짜리였는데 누가 고래를 긁어서 320만 원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300부터 320까지 구간에서 수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압이 이루어졌을 때 이 유동성 풀에 예치가 된 사람들이 요 예치된 금액만큼 n분의 1로 가져가는 게 수압의 수수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구간에서 수압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여기에 있는 예치된 물량들은 수압에는 관여되지 않는 물량들인 거죠. 요 구간도 관여되지 않는 구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1000만 원을 300에서 320까지 구간에만 예치할 수 있다면 빵원부터 무한대가 아니라 300부터 320까지만 예치할 수 있다면 그 넓이가 1000만 원이니까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넓이가 이제는 1억을 예치한 사람보다 이 가로폭이 줄어드니까 세로폭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나는 그 구간에 훨씬 더 많은 집중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거다. 1000만 원을 예치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수압이 이루어졌을 때 얘는 요만큼 넓이에 해당하는 수압 수수료를 가져가고 얘는 이만큼 넓이, 더 많은 금액을 예치했으니까 수압 수수료를 가져갈 텐데 그럼 얘는 훨씬 더 넓이에 해당하는 수압 수수료를 가져갈 테니 그 수압 수수료만으로 곡괭이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겠냐. 이게 V3입니다. 그래서 V3의 개념은요. 내가 예치하고 싶은 코인의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를 예치하겠다라고 하는 설정 구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V3 모델에서는 자, 이제 머리 좀 굴리셔야 됩니다. 비용 부족 손실이 V2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그쵸? 더 큽니다. 비용 부족 손실이 아까 무엇이었냐면요. 가격이 바뀌게 되면 지갑에 가지고 있던 거가 실제로 예치한 것보다 더 손해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비용 부족 손실이었습니다. V3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압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많은 이자를 얻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가격이 이 상황에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처음 예치할 때랑 마지막 우리가 인출할 때가 가격이 똑같다면 그때는 비용보다 손실이 없죠. 그럼 손실 없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가져가겠죠. 하지만 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죠. 자, 내가 여기다 예치했습니다. 300에서 320 사이의 구간을 잡아서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하려고 봤더니 여기 V2에서는 이자가 10%밖에 안 준대요. 이자가. 그런데 이쪽에 예치하려고 했더니 이자가 1000%래요.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고이율에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딱 한 거죠. 1000%. 너무 신나. 예측 딱 한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고래 가격이 현재 310이요. 310. 현재 310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0부터 320 구간에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고래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하루 만에 310이었던 게 하루 만에 가격이 400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점점 오를수록 가격이 오르게 되면 X가 고래고 Y가 테더라고 한다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누군가 고래를 매수하는 거죠. 그 얘기는 X가 줄어들고 Y가 늘어나겠죠. 그럼 그게 어디까지 그렇게 되느냐? 내가 요 구간에 예측을 하게 됐으면 요 구간까지만 그러합니다. 그 얘기는 320이 넘어가는 순간 내가 예치한 X는 빵개가 되고요. Y만 전부 다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풀에 예치한 사람들은요. V2 풀에 예치한 사람들은 고래가 올랐으니 고래의 손실은 발생합니다. 우린 그거를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했죠. 하지만 비영구적 손실은 발생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고래는 얼추 지갑에 남아있습니다. 왜? 여기에 예치한 요 물량들은 수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대로 있다고요. 단 요 구간에서의 수압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V3 예측했다면 가격이 조금 올라서 320을 넘어가 버리면 내 모든 고래는 전부 다 테더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 가격이 400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320대 이미 전부 다 매도가 됐다고 보는 거죠. 누군가 매수를 했으면 항상 덱스에 예치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매수를 하면 자기는 자동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320이 나는 다 털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냥 쳐다봐야 됩니다. 그냥. 근데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고 일어났더니 고래가 400이 됐어요. 나는 태도밖에 없어. 그래서 뭘 하냐면 이 태도의 절반을 다시 고래를 삽니다. 절반을 고래를 샀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내 테더를 팔아서 고래를 매수한 거죠. 그럼 본인은 얼마에 매수한 거냐? 400에 매수한 거예요. 이제는. 본인은 320에 다 털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테더밖에 없으니까 다시 이걸로 절반을 고래를 수합했어. 그러면 400에 고래를 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가지고 다시 390에서 410에 이 밸런스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고이율 1000%를 먹기 위해서. 근데 하루가 지났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 이 사람은요 1000% 이율에 속아서 이 1000%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1000%는 뭐냐면 이 가격이 이 구간에서 계속 있다면 그것이 전에 있던 24시간 기준으로 이 파일을 먹으려는 사람이 이 구간에 머물렀을 때 이 구간에 내가 1년 동안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서 그 수업이 24시간 기준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1000% 이자를 주겠다 해요. 하지만 가격은 변동하잖아요. 분명히 이탈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1000% 중에서 고작 일부, 정말 일부입니다. 그 고작 그 일부의 그 이유를 얻고 나서 나는 고래를 다 매도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내 지갑에 태도만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물론 아쉽지만 그냥 나는 그냥 판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밸런스는 조금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반대를 생각하고 반대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폭락했습니다.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서 폭락했습니다. 나는 요 구간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300짜리가 하루 만에 100만 원이 됐습니다. 풀에 예치한 사람들은요,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매도를 한 거죠. 그럼 누군가 매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Y가 줄어들고 X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내 지갑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고래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태도는 사라졌어. 하지만 고래 개수는 많아진 거죠. 이 사람은. 울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 지갑에 어쨌든 고래는 있습니다. 많아진 거죠. 근데 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V3 예치한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얘는 300까지 구간에서 전부 다 테더로 고래를 산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 아래 가격부터는 전부 다 내 지갑엔 고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떨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100% 두드려 만든 거죠. 두드려 만든 거죠. 자, 고래는 좀 비현실적이라고요? 그러면은 고래가 아닌 특정 코인을 생각할 거예요. 특정 코인. 누군가 털어먹기 위해서 작정을 한 코인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할게요. 남비코인. 남비코인을 다시 만들었어요. 털어먹을 목적으로. 그래서 야, 니들 한번 그래, 내가 좋게 돈을 가져갈게 하면서 막 털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V3 풀에다가 사람들이 예치하게끔 만든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가격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이 넓은 구간으로 예치를 딱 해놨어요. 이렇게 예치 V3요. 그러니까 보리는 한 750만 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예치한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제가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투입해서 던졌어요. 예. 그래서 지갑에 있는 모든 테더를 싹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가격이 1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750부터 500까지 계속 이 사람들은 자기가 투입한 테더를 남비코인을 사게 만든 거죠. 요 구간에서 사게 만든 거죠. 근데 실제 가격은 100이죠. 그쵸? 이 사람이 만약에 V2에 예치했다면 그나마 요 구간대에도 계속 샀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많은 남비코인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500까지 떨어질 때까지만 산 거고 이미 모든 테더는 사라진 거죠. 즉 비용부적 손실도 많을 뿐더러 가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가격의 하락을 그대로 두드려 맞거나 또는 가격 상승을 그냥 지켜보거나 근데 그 후에 리밸런싱을 하는 순간 여기서 만약에 망했다 하면서 다시 이거의 절반을 테더로 바꿔서 풀 예치를 하는 순간 얘는 그냥 확정 손실입니다. 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하려면 이 구간에서 한 1년 이상을 이 구간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습하지 않고 V3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그나마 안전한 것은 뭐냐? 둘의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스테이블과 스테이블의 페어로 예치를 한다면 그러면서 범위를 좁게 가진다면 그때는 그 이유를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맞죠?
아니면 범위를 넓게 잡으셔야 돼요. 범위가 넓어질수록 넓이가 1000만 원을 예치했을 때 가격 범위를 좁게 잡으면 높이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가격 범위를 넓게 잡으면 높이는 그나마 낮아지겠죠. 어떤 사람은 범위를 좁게 잡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넓게 잡을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넓게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격 범위를 현재 가격일 때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현재 가격일 때 가격 범위를 벗어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래 잡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스왑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스왑이 이루어진다면 스왑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얘는 요만큼 넓이에 해당하는 스왑 수수료 가져가는 거고요. 이 사람은 요만큼 넓이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요 넓이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못 받게 되겠죠? 해당하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자, 비용구조 소식입니다. 범위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수수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났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면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너무 그 이유를 포기하고 조금 더 넓은 범위. 그럼 각자 판단이죠. 어찌 보면 차트를 볼 수 있어요. 차트를 봤더니 이 가격은 한 6개월 동안 이 가격이 300에서 700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이 300 근처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고 700 근처도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라고 한다면 한 400부터 600까지 구간에 예치해놓고 그냥 리밸런스 없이 마음 편히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 언젠가는 다시 이 사이로 돌아올 테니 나는 이렇게 예치해서 범위를 벗어난 것은 수수료 받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구간을 집중시켜서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겠다 라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계속 하락하는 코인은 사실 우리가 살 이유는 없죠. 또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역시 언젠가는 범위를 벗어날 거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그럼 결국 투자의 대상은 뭐냐? 장기간 횡보할 것 같다 라는 대상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그 구간이 어디가 센터일 것 같다. 그러면 그 센터의 값을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 400이다 하더라도 1년 동안의 차트를 봤더니 한 대충 약 평균이 450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거기서 몰리면서 가격이 형성되더라 라고 한다면 450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간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지점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서 예치하는 것이 수수료 수익을 먹기에 좋다는 거고요. V3는 결국 수수료를 내가 많이 가져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횡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대상을 위주로 가는 게 좋고요. 또는 장기간 서서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장기간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에는 투자를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하락하게 되면 결국 리밸런싱을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하락 후에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그냥 손실 확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장기간 하락한다라고 생각해도 내가 머물러 있는 구간 동안 수수료 수익이 하락분을 방어할 수 있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거래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면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왜 유리하냐면요. 이게 덱스에만 상장되어 있다면, 사실 상장도 아니죠. 덱스에만 풀이 공급되어 있다면 스왑은 덱스에서 사고 팔 때만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의 풀과 같이 엮여 있다면, 그러니까 풀이 단일 풀이 아니라 그 풀이 A와 내가 A에 투자를 했는데 그 A가 B랑도 페어고 A가 C랑도 페어고 A가 D랑도 페어면 여기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C의 가격이 바뀌거나 D의 가격이 바뀌거나 또는 C가 뭐 X랑 페어가 되어 있을 때 X의 가격이 바뀌면 C의 가격이 바뀌고 C의 가격이 바뀌면 A는 자동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아비트리지에 의해서. 하지만 덱스에만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스왑은 보통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 여러 개 풀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고 팔 때만 스왑이 이루어지겠죠? V3의 핵심은 스왑 수수료만 많이 먹겠답니다. 곡괭이 없습니다. 물론 곡괭이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유동성을 더 공급해라 라는 미끼로. 근데 일반적으로 곡괭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횡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비용부족 손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집어넣은 거랑 마지막에 인출할 때가 가격이 똑같다면 비용부족 손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여기 투자하는 것보다 지갑에 들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입금할 때랑 출금할 때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수학 수수료가 많이 쌓인다면 투자할 만하겠죠. 장기간. 자, 왜 거래소에 상장된 거를 예치하는 게 좋냐? 거래소는요, 그 자체 내에서 가격이 변동이 더 심합니다. 보통 운전이 심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횡보한다 하더라도 거기서의 거래가 활발해져서 갑자기 가격이 순간적으로 3%가 올랐다 라고 한다면 덱스도 그 가격에 맞추어집니다. 아비트리지에 의해서. 즉 거래소와 가격이 동일하게끔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스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더리움을 투자했는데 이더리움은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래소의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어. 당연히 덱스에서도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된 부분들은 훨씬 더 수업의 양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페어가 여러 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내가 투자한 게 A라는 코인인데 이 A와 테더를 엮었다. 근데 이 A라는 코인이 덱스에 테더랑도 되어 있고 클레이랑도 되어 있고 서클이랑도 되어 있고 위닉스랑도 되어 있고 그냥 거의 모든 코인과 다 엮여 있다면 해당 특정 코인이 가격이 바뀔 때마다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요 풀도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최근에 클램을 가지고 하는 전략 중 하나는 사실 이런 부분이 녹아 있습니다. 페어로 엮은 몇몇 코인들이 그 코인이 좋아 보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코인과 묶었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에 의해서 다른 부분들에서 수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동으로 누군가가 클램과 테더를 수합하는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수합 경로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계속 쌓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V3를 투자하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V3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제 고급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남들은 잘 모르는 고급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이걸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냥 하나의 편법을 그냥 공개를 하는 건데 이 편법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요 정도는 좀 공개해도 괜찮다 싶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나는 테더가 있습니다. 테더가 있어요. 내 지갑에 테더가 있습니다. 테더가 10,000개가 있어요. 이 테더를. 이더리움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더리움을. 그래서 자,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는 건데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산다면 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1760 테더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거래소에 1760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똑같아요. 1770, 1780 단위를 그냥 10씩 띄겠습니다. 1750, 1740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현재가에 그냥 긁어버려요. 그냥 지금 그냥 사고 싶은 거야. 그냥 긁어. 근데 몇몇 분들은 얘를 조금 더 싼 거에 사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요 사고 싶은 거 요 아래 금액대에 만들어 놓죠. 거미줄을 치기도 합니다. 그쵸? 또는 나는 이거에 사긴 아깝고 빠르게 사고 싶어. 그러니까 얘보다는 약간 높고 얘보다는 약간 낮은 거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더가 쏘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렇게 매수하고자 하는 걸 올리고 막 후회를 하죠. 그냥 현재가로 살 걸.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거래소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거래소에서 내가 이더를 산다는 거는 수수료를 내고 이더리움을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V3는요. 지정된 범위에 존재한다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압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 이 화면으로 들어갈까요? 그냥 이제 이게 V3다. V3입니다. V3. 이제 그냥 세로로 그냥 할게요. V3입니다. 자, 예치를 합니다. 지금 1760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만 수압이 이루어지고요. 이 구간을 벗어나면 수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수압 수수료를 받으려면 가로 다시 쓸게요. 가로가 좀 편한 것 같아. 1760 현재 가격입니다. 여기 1770도 있고 1780도 있고 그렇죠? 1760도 있고 이렇게 쭉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 쭉 있겠죠.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은 자, 내가 이제 V3 예치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더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테더의 절반을 이더로 수압합니다. 그러면 수압 수수료가 들어가죠. 0.2% 게다가 프라이스 임팩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50대 50으로 맞춰서 이더리움이 왠지 그냥 1600에서 1800 사이에 횡보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잡아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럼 이제 이 구간의 가격이 존재할 때는 어쨌든 수압 수수료를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장벽은 있는 거잖아요. 절반을 수압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테더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거래소처럼. 거래소에는 내가 만테더를 가지고 이더를 사고 싶은데 낮은 가격에 사고 싶으면 여기다가 주문을 걸어놓잖아요. 거미줄을 치잖아요. 그럼 그거 마찬가지고 현재 가격이 1760이면 낮은 가격에
범위 설정에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냥 1600에서 1750 사이에 테더를 예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범위를 벗어나죠. 근데 이거는 뭐야? 예치를, 이거는 내가 이더를 매수하겠다죠. 이더를 매수하려면 테더가 필요하죠. 그 얘기는 이렇게 예치를 해버리면 여기는 전부 다 100% 테더입니다. 이더리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벗어났으니. 물론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 상황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가서 이 범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의 태도는 이더리움으로 바뀝니다. 즉 나는 이더를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여기는 수수료를 내면서 이더리움을 사겠답니다. 이거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더리움을 사겠답니다. 자, 근데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1760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치한 만테더가 그대로 만테더입니다. 그대로. 하지만 나는 수압 수수료가 쌓여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내 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잔고에는 누군가 수압을 한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단점은 있죠. 범위를 작게 잡았을 때 갑자기 그래 1600부터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았는데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이더리움이 1200까지 내려가 버리면 본인은 높은 가격에 샀는데 가격은 더 내려간 상황. 하지만 그거는 얘랑 똑같습니다. 거기서 똑같죠. 여기다가 이렇게 거미줄 쳐가지고 이렇게 매수하겠다 해놨는데 가격이 아래까지 1200까지 폭락하면 마찬가지로 나는 이 가격에만 이더리움을 산 거고 가격은 폭락해 있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 같다. 또는 이 가격대면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고 행보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놓는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냥 1200부터 1750까지를 걸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걸어놓으면 실제로 가격이 오르면 아예 그냥 떠난 버스니까 너 잘 가라 그만이다.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어차피 나는 그냥 내 지갑에 그래도 태도가 있으니까. 하지만 얘가 가격이 내려가면 자산 손실은 일어납니다. 그건 맞아요. 왜? 이때 수압하는 게 더 이익이었겠죠. 아니죠. 내려가니까 그냥 안 사는 게 더 이익이죠. 예. 하지만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손실은 일어나지만 우리가 덱스의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가격이 횡보하거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투자해야 됩니다.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가격이 내려갈 거면 애초에 사면 안 됩니다. 그럼요. 가격은 잠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잠깐 내려갔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수할 여력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 낮은 가격에 갖다 놓고 이 구간에서 장기간 내가 머물러 있다면 지속적인 수업 수수료를 받고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그동안 많은 수수료를 받고 유동성 공급의 대가를 받고 내 원금은 보장될 수는 있습니다. 자,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전략 중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장 지금 수학 수수료를 받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금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 제가 포지션을 취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거미줄을 쳐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좀 더 낮은 가격에 괜히 리플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태도의 절반을 리플로 넣은 다음에 예치를 하는 이런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 가격이 뭐 요 정도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자를 먹기 위해서 예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태도의 절반으로 리플을 산 거죠. 근데 다시 하루가 지나서 원상복귀를 해버리면 확정 손실이 되버린 거잖아요. 가격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는 물론 더 오른다면 좋겠지만 횡보하거나 또는 서서히 오르는 부분에서는 급격한 가격 상승에 의해서 포모로 무엇인가를 산다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 포모가 특히 V3로 넘어와서 투자가 된다면 정말로 자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V3가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만으로 충분히 많은 이자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없이 이 부분을 들어가서 투자가 된다면 원금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반에 앞 시간에 얘기했던 비영구적 손실, 영구적 손실이죠. 이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V3에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고이율에 먼저 눈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이율로 투자해서 많은 손실을 얻었던 경험들은 한두 번씩은 갖고 계실 거고요. 그것도 V2에서입니다. V2보다 V3가 원금 삭제되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러면 원금 상승하는 속도도 빠를까요? 아닙니다. 원금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난 순간 상승은 먹지 못합니다. 아래로 범위를 벗어난 순간 하락을 전부 다 두드려 맞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다? 수수료가 많이 쌓이는 구조에 투자하는 게 좋고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게 좋고요. 그걸 통해서 수수료의 수익을 노리셔야 되고, 처음 예치했을 때랑 내가 빠져나갈 때가 가격이 같아지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그 구간을 잘 잡으셔서, 이게 고평가다 생각한다면 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저평가다 생각한다면 그땐 들어갈 만은 합니다. 그냥 저평가일 때 그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내가 그냥 매도하겠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익은 얻습니다. 비용분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오늘 이더리움이 1760인데 갑자기 밤 사이에 얘가 1890이 되었다.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갖고 있는 태도로 얘를 사서 들어가야지. 이거는 차트를 보시고 이게 이 가격에서 횡보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범위를 훨씬 더 넓게 잡아서 예측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엑셀로 계속 자산의 변화를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산의 변화가 거기에 찍히는 코인의 실제 원금이 얼마입니다라고 찍히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실제 X와 Y의 개수를 실제 엑셀에 기록하시고요. 그 X랑 Y의 각각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실제 거래소든
또는 덱스에서 나오는 가격이든 그거를 보고 서로 곱해서 내 원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얻은 이자가 비용부족 손실로 인해서 생기는 그 손해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보시고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산이 오르는 것에 대한 욕심은요, 덱스보다는 유동성 풀 투자보다는 지갑에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급격히 자산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풀 투자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좋을 수 있죠. 올랐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그건 좋다고 했습니다. 조금은 학습 후에 본인이 왜 돈을 잃는지, 또는 본인이 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욕심을 조금씩만 줄이시면 복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20% 이율은요, 굉장히 대단한 이율입니다. 그 20%가 지금도 20%고 1년 후에도 20%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20%를 절대 간과해서 별것 아닌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